르노 꼴레오스 그리고 토요타 렉서스의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직병렬 시스템 대 현대기아 산타페 소렌토의 하이브리드 병렬식이죠. 내가 리뷰에서 옛날에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때 토요타가 쓰고 있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이 직병렬 시스템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효율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병렬인데 약간 병렬식에 우선을 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토요타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엔진이 여기서 돌면 바로 클러치를 통해서 또는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미션 쪽으로 동력을 차단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오토매틱이라는 미션이 처음 나왔을 때, 토크 컨버터가 들어간 미션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나 편했어요. 발로 클러치를 밟아서 손으로 기어를 넣는 수동 기어를 타던 시절에 뭐 50년대, 뭐 60년대. 근데 그때 이제 오토 미션이 나오면서 토크 컨버터라는 게 나오고 토크 컨버터를 통해 유체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하면서 클러치를 밟지 않아도 되고 손으로 기어를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유압식으로 해서 기어를 체인지를 해줘서 오토 미션이 나왔는데 이 토크 컨버터에서 동력에 손실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고자 토크 컨버터 안쪽에 앞단에 락업 클러치가 생겨요. 동력을 전달할 때는 토크 컨버터로 전달을 하지만 전달된 후에는 락업 클러치가 붙어서 1대1로 동력을 다이렉트로 전달하는데 구조가 어쨌든 복잡해지고 동력의 전달 과정에서 동력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엔진과 미션과 바퀴, 사실 엔진에서 나오는 회전과 토크의 힘을 다이렉트로 바퀴해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회전의 물리법칙 때문에 기업이 변환이 필요하고 그래서 변속기를 달았는데 변속기가 기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어들이 뭉쳐 있다 보니 엔진의 회전비를 효율적으로 바꿔서 바퀴로 전달해 주는 것까진 좋은데 어쨌든 변속기 안에서도 여러 개의 기어가 돌기 때문에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힘이 미세하게나마 거기서 동력의 로스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는 토크 컨버터가 됐던 클러치가 됐던 동력이 가는 과정에 동력 손실이 거기서도 또 생기겠죠. 아무래도 무게가 있고 동력을 전달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토요타가 쓰고 있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직병렬은 엔진과 이 유성기어 세트, 유성기어 세트는요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유성기어 세트가 쉬워요. 안에 썬기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썬기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행성기어, 플래닛 기어라고 하는 기어들이 여기에 또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플래닛 기어가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외부에 이렇게 링 기어가 또 이렇게 붙습니다. 얘가 돌 때 얘가 어떻게 돌고 얘가 어떻게 돌고 그리고 바깥에서 이제 다른 기어를 붙여가지고 동력의 변환으로 축을 통해서 전달되는 힘이 바깥으로 나갈 때 여러 가지의 기업이 변환으로 기어를 나갈 수 있게 해주는데 요거를 유성기어 세트라고 해요. 유성기어 세트. 유성기어 세트라고 하는데 토요타의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에는 요 유성기어 세트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유성기어 세트는 가운데 축에다가 이 크랭크 축에서 나가는 이 중심 축에다가 꽂아갖고 얘를 돌려버리면 얘가 빨리 돌 때랑 천천히 돌 때랑 또 다르게 힘이 나가고 외부에서 어떤 저항을 주느냐 이쪽에서 클러치가 얘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바깥으로 링기어로 나가는 기어비의 변환이 생깁니다. 기어비의 변환 1단, 2단, 3단의 기어 변환처럼 엔진에서 만들어진 회전과 힘을 유성기어 세트에다 다이렉트로 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클러치로 동력 변환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럼 바퀴가 굴러가는 거 아닙니까? 얘는 클러치랑 토크 컨버터가 필요 없는 게 바로 엔진 힘이 왔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갈 때 바깥에서 일정 이상의 회전과 저항값을 주지 않으면 지가 그냥 혼자서도 돌아요. 그냥 엔진 워밍업 하듯이 지가 그냥 혼자 돕니다. 지가 혼자 돌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요 끝에 붙어있는 발전기 모터를 지가 혼자 돌리기도 해요. 그리고 더 세게 돌거나 약하게 돌거나 또는 토크의 변환이 생길 때는 얘가 또 돌아가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힘이 다르고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링 기어를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기어 힘이 나가서 여기서 좌우로
여기에 이제 디퍼런셜 케이스가 있는데 디퍼런셜 케이스를 통해서 앞바퀴 쪽으로 힘이 나가는데 여기로 나갈 때 연결되어 있는 이 구동 모터가 반대로 얘한테 어떤 힘을 전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유선 기어가 무부하 상태로 지가 혼자 돌기도 하고 부하가 걸려서 1단, 2단, 3단, 4단의 기업이 변환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클러치나 토크 컨버터가 필요 없어요. 유선 기어라는 구조 자체가 그냥 힘을 줘도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유선 기어에 돌아가는 힘의 저항값을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얘는 혼자서 그냥 무부하 상태로 클러치를 뗀 것처럼 토크 컨버터가 동력을 전달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토크 컨버터와 클러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서 동력의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해서는 요 충전 모터를 돌리면 되고 얘가로 엔진의 힘이 이렇게 와서 다이렉트로 얘를 그냥 돌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발전 용량도 꽤 크기 때문에 금방 배터리에 충전을 줍니다. 그리고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구동 모터가 바퀴 쪽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회생제동을 통해서 또 충전을 줍니다. 자, 그리고 엔진이 자주, 병렬식은 엔진이 자주 돌잖아요. 엔진이 돌아서 유선 기어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디퍼런셜 케이스를 통해서 바퀴에다 이제 힘을 주고 쭉 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정지되어 있는 가장 무거운 자동차를 움직일 때 기름을 엄청 많이 먹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엔진이 움직이지 않아요. 강력한 힘에 시속 100km 이상을 낼 수 있는 구동 모터가 있기 때문에 이 구동 모터, 배터리에서 구동 모터에 전기를 주고 구동 모터가 차를 일단 굴리고 나갑니다. 일단 차가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 엔진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엔진에서 큰 힘, 많은 연료를 떼어가지고 엔진이 작동할 필요가 없어요. 엔진이 스르륵 살아나면서 일단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구동 모터와 함께 합을 맞춘 이 PSD, 유선 기어를 통해서 차가 이제 굴러가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속도가 붙으면 엔진에서 100이라는 힘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에는 이 100이라는 힘이 유선 기어를 통해서 바퀴를 다 굴려요. 근데 굴러가기 시작하면서 기어가 변환되면서 높은 기어 단수로 바뀌면서 100이라는 힘은 똑같이 나와요. 연료를 최적의 분사를 에키슨 사이클 엔진에다 주고 있는데 차가 가기 시작하면서 구름 저항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기어가 변환되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가니까 100의 힘에서 20 정도의 힘이 남어. 80만으로도 충분히 차가 가는 거야. 그러면 그 20의 힘은 어디 가냐? 여기서 무부하 상태로 유선 기어의 세팅이 힘이 남으면은 바깥쪽에 있는 링 기어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디퍼런셜 케이스로 힘을 주는데 남는 힘은 이 안쪽에 있는 플래닛 기어나 행성 기어, 행성 기어가 플래닛 기어거든. 이쪽을 통해서 가운데 성 기어로 다시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남는 힘이. 그러면 똑같이 나오는 이 100의 힘에서 처음에는 바퀴로 굴릴 때 100의 힘을 썼는데 부하가 안 걸리는 속도가 붙거나 기어가 변환되면서 힘이 남기 시작하면 남는 힘이 앞으로 나가서 이 모터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힘의 요 힘에 다시 또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요. 일반 자동차 같으면 힘이 남으면 남는 거는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힘을 활용해서 다른 데다 쓰지를 않습니다. 요게 이제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도요타가 쓰는 직병렬 시스템, 빛나는 내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내가 자랑을 한 거예요. 예전에 하이브리드 설명할 때.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이 르노 꼴레오스에서는 로직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되냐면 얘네들은 도요타의 직병렬 시스템은 엔진이 가동됐을 때 남는 힘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회생제동으로 얘가 또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충전할 때도 있습니다. 얘가 충전하고 그리고 직병렬 시스템들은 좋은 게 얘가 충전을 할 때 배터리는 충전을 받으면서 다시 전기를 이쪽에도 줍니다. 그래서 충전을 받으면서도 모터에다가 또 전기를 주기도 해요. 병렬식 시스템은 주고받는 거를 동시에 하지 않아요. 배터리에서 전기를 주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다시 충전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도요타의 직병렬은 충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기가 나가기도 해요. 이 시스템을 쓰는데 르노 꼴레오스에서는 로직이 하나가 뭐가 추가되냐? 아마 이것도 일본의 도요타나 렉서스도 지금 나오는 차들이 추가가 될 것인데 얘네들은 뭐가 추가되냐?
주행을 할 때 차가 이제 굴러가고 있잖아요. 굴러가고 있을 때는 엔진의 힘으로 굴러가든 전기 모터의 힘으로 굴러가든 굴러갈 때 배터리에 전력을 충전하고 싶으면 원래대로 직병렬 시스템은 이 발전 모터가 충전을 얘한테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효율성을 따졌을 때 자, 엔진의 힘으로 차가 굴러갔어. 근데 굴러가면서 가만 보니까 이 굴러가는 힘이 좀 남는 거야. 저항값이. 그러면 이 남는 힘으로 굴러가는 힘으로 얘를 돌려요. 도요타에서는 이 시스템은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도요타에서는 엔진이 구동될 때 엔진이 바퀴 쪽으로 기어를 통해서 미션을 통해서 힘이 나갈 때 남는 힘이 요 앞으로 와갖고 이 발전 모터를 돌렸단 말이에요. 남는 힘을. 근데 이 르노 꼴레오스는 차가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발전 모터에 디퍼렌셜 케이스가 연결돼 갖고 바퀴를 굴리는데 얘네가 굴러가면서 보니까 이 바퀴 자체 디퍼렌셜 쪽에 무브와의 힘이 남는다는 이 로직 값을 얘네가 찾아낸 거예요. 힘이 여기서만 남지 않는다. 이건 아마 도요타에서 이 로직을 발견했겠죠. 설마 이걸 중국 애들이 했겠습니까? 뭐 중국 애들이 했으면 뭐 차오차오 쉐쉐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얘네들은 엔진에서에만 무브와의 남는 힘이 아니라 바퀴의 축에서도 무브와의 남는 힘이 있다는 걸 찾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주행 중에 얘가 여기를 충전을 합니다. 주행 중에. 원래 주행 중에는 얘한테 전기를 줘서 주행에 힘을 보태야 되는, 그래서 악셀을 좀 더 세게 밟아서 힘이 나가야 되면 전기가 오다가 다시 이쪽으로 전기가 가면서 얘가 구동에 힘을 보태요. 이게 르노 꼴레오스에서 추가된 로직입니다. 추가된 로직.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의 용량이 이 에너지의 밀집도가 좋아진 건지 배터리의 사이즈가 커진 건지 모르겠는데 전기만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꽤 길어졌어요. 아주 많이 길어졌습니다. 전기만으로 갈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최근에 나온 도요타의 직병렬도 그러는데 직렬 우선식처럼 이 모터가 발전을 통해서 얘로 바로 전기를 주기도 해요. 얘는 원래 발전해서 직병렬들은 배터리를 충전만 하게 했는데 직렬 우선식을 쓰는 혼다가 그러잖아요. 엔진이 돌아서 얘를 존내 세게 돌려요. 얘를 존내 세게 돌려갖고 얘가 구동 모터에다 전기를 주고 배터리 있는 전기를 갖고 와서 구동 모터에 엄청난 전기를 줘서 모터의 힘만으로 시속 160km를 가게 만드는 게 직렬 우선식을 쓰는 혼다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얘네가 그 시스템을 또 비슷하게 씁니다. 이만큼 아주 많이 활용하진 않는데 주행하다 보면 얘가 전기를 만들어서 바로 얘한테 전기를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 르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꼴레오스에서 쓰고 있는 직병렬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구현하고 있어요. 직렬 우선식의 직병렬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고 병렬 우선식의 직병렬 시스템도 사용을 하는데 일반 병렬식 같은 시스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충전과 방전과 동력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한데 부드럽게 아주 똑똑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엔진과 미션을 잡아주는 마운트의 설계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부드럽게 차가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도요타나 렉서스가 쓰고 있는 직병렬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구조가 복잡하고 알고리즘이 훨씬 더 잘 만들어졌다. 그리고 엔진도 1.5 터보가 굉장히 좋게 잘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르노 꼴레오스의 시스템을 칭찬해요. 저는 사실 르노차를 우리나라에서 생산 판매되는 르노차는 그렇게 좋아하는 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 꼴레오스는 생긴 껍데기 모양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싫은데 그것 빼고는 동력 계통이나 서스펜션의 구조나 엔진 뭐 이런 레이아웃이나 모든 것들은 너무나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차는 하드웨어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렇다면 현대 기아가 쓰고 있는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이 있으면 엔진에서 나간 축이 요 안에 클러치 있죠. 여기 보면 엔진 클러치라고 써 있잖아요. 요 안에 클러치 들어있어요. 요 안에 클러치. 클러치를 이렇게 모터가 감싸고 있거든요. 내가 예전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할 때 다판 클러치 들어갔다니까 하이브리드 오너들 막 현대기아 빨아주는 놈들이 아주 개거품을 물고 노사장 좆도 모른다. 오토미션이다. 여기에 6단 오토라고 써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래,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오토미션이라고 하는 거야. AT의 뜻이 뭔지 몰라?
오토매틱 트랜스미션. 자동으로 움직이니까 오토미션은 맞아. 근데 내가 언제 이걸 수동 미션이라 그랬냐, 이 씨부랄 탱탱구리들아? 자동 미션이야.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이잖아. 근데 토크 컨버터가 없다고, 이 답답이들아. 토크 컨버터가 없고 다판 클러치가 들어가요. 다판 클러치가 왜 들어가느냐? 자, 엔진에서 만들어진 힘이 여기에 가서 이 미션을 구동을 하려면 동력이 연결되고 끊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엔진이 살아날 때 확 하고 차 나가면 돼? 안 돼? 엔진이 살아나고 나서 그 힘을 부드럽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토요타나 렉서스나 르노 꼴레오스는 아까도 말했잖아. 엔진이 살아나면 유성기어가 그냥 혼자 돈다니까? 살아나면 얘 혼자 돌 수, 유성기어는 그냥 혼자 돌 수 있는 구성으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구동 모터랑 디퍼런셜 케이스로 연결되는 동력의 기어 쪽에서 저항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기어 변환이 되면서 출력이 나가고, 앞쪽으로 또 이 발전 모터를 돌리는 구성이니까 얘네는 엔진이 살아나면 유성기어 그냥 같이 돌면 돼. 동력을 끊을 필요가 없다고. 유성기어 자체에서 동력이 나가냐 안 나가냐가 결정되면 되니까. 근데 현대기아차는, 현대기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애들도 병렬식 시스템을 쓰는 애들은 엔진이 살아나면 이 엔진의 힘이 바로 미션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다 다판 클러치를 둬서,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씨발 다판 클러치는 수명이 있고 이게 뭐가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토크 컨버터를 두면 되는 거 아니냐. 토크 컨버터를 둘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와요. 미션의 하우징이 딱 정해져 있잖아. 엔진이 4피스톤이 돌 때 플라이휠을 만들 수 있는 사이즈, 그때 플라이를 뭐 이만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자동차 막 본네트가 막 이만해지게 안 되잖아. 이게 후 크랑크 리데나 쪽에 해갖고 이게 엔진에 플라이휠이 들어가는 엔진의 이 크기가 딱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제한된 크기 안에 얘네가 모터를 넣어야 되잖아. 모터를 넣어야지 이 모터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모터를 가지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모터를 넣으려니까 이 모터의 안쪽에는 이 작은 토크 컨버터는 넣을 수가 없어요. 이 토크 컨버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 또 다판 클러치가 앞에 붙어야 되는데 구조상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크 컨버터를 빼고 여기다가 다판 클러치를 넣은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얘네가 만약에 여기에 유성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사실 유성기어를 넣을 수 있거든요. 유성기어를 넣을 수 있는 크기인데 유성기어를 넣게 되면 이제 구조가 복잡해져요. 알고리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복잡해지면서 그럴 거면 또 직병렬로 가야 돼. 근데 현대는 이 당시에 이거를 만들 때는 직병렬을 만들 수 없는, 도요타에서 직병렬 시스템에 라이센스를 걸어놨을 때예요. 10년 전이니까. 한참 도요타가 직병렬을 존나게 단물 꿀 빨아먹고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렬식을 만들어야 되고 라이센스를 피해야 되니까. 근데 병렬식을 만들려고 보니까 여기다가 유성기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구조가 복잡해지고 알고리즘이나 그럴 거면 직병렬로 가야 돼. 직병렬로 갈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다판을 넣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판 클러치를 넣은 거야. 그러면 엔진이 살아나면 다판 클러치가 붙지 않으면 엔진이 혼자 돌겠죠. 그러다가 엔진의 힘으로 차가 움직여야 되면 다판 클러치가 딱 붙으면서 일로 동력을 줘요. 그리고 엔진이 나가는 힘에 여기에 있는 이 회전자 모터가 돌면서 같이 엔진의 힘과 모터의 힘이 같이 미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통해서 기어 변환을 통해서 디퍼런셜 케이스로 힘을 주고 디퍼런셜 케이스에서 바퀴로 힘이 나가는 구성이 되게 간단해. 사람들이 그걸 까더라. 내가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이 미션이 좋지 않다. 멍청하다. 악셀을 세게 밟으면 왕 하고 엔진만 돌고 차가 잘 안 나고 미션이 되게 멍청한 짓을 한다. 왜 이 미션이 멍청한 짓을 하느냐? 일반적인 6단 오토 미션이나 현대 기아 자동차가 쓰는 8단 오토 미션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유성기어 세트가 2개, 이거는 8단이에요. 유성기어 세트가 2개가 있고 도그 클러치 미션들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어비 변환을 미션이 똑똑하게 변환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성기어 세트 2개와 도그 클러치 미션을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기어 변환을, 기어비를 변환시켜서 전달을 해주는데,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6AT라는 이 미션은 유성기어 세트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 도그 클러치, 다판 클러치 세트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다판 클러치가 하나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모타와 함께 다판 클러치들을 활용을 해서 인위적인 기어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노 사장이 현대기아의 K5 하이브리드나 K8 하이브리드나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할 때 악셀을 세게 밟거나 어쨌거나 막 세게 달리려고 하면 엔진이 미친 듯이 도는데 동력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 엔진만 혼자 왕 하고 돌고 미션이 동력 전달을 제대로 못한다. 도그 클러치들에서 막강한 토크가 쏟아져 나올 때 슬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동력 전달이 세게 되지 않는 게 아닐까. 구성이 되게 단순합니다. 이 사진상으로 회로도를 봤을 때 이 설계의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유선기어, 플래닛 기어 세트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판 클러치의 구성으로 전기 모터와 함께 인위적인 기어비를 만들어내는 구성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현대나 기아 쪽에서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보강 설명을 해서 아니다. 노 사장이 그때는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 설명했다고 정정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들을 주행해 봤을 때는 미션 자체가 지금 얘네들 르노가 꼴렸어요. 보르노가 어째요 저째요 하는데 얘네가 무슨 유성기어 하나로 3단의 기어비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3단 미션이다라는 걸로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데 그럼 니네는 몇 단인데? 여기 기어 어딨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거? 기어 그러면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다 만들어놨어? 없잖아. 그럼 유성기어 세트로 하고 정확하게 기어 분배할 거야? 아니잖아. 니네는 몇 단 미션 쓰길래 얘네 보고 3단 미션 쓴다고 까는 거야. 누가 하이브리드 미션을 3단이라고 합니까? 무단 변속이라. 얘네는 무단 변속이죠. 하이브리드는 무단 변속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전기 모터와 함께 기어 변환의 이 기어비의 변환을 무단으로 설정을 해줘야 부드럽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도요타 애들이 이 유성기어를 쓰는데 얘네 이 미션 뭐라 그래요? ECVT라고 부릅니다. ECVT. 그러니까 ECVT라고 이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동네 카센터나 이렇게 좀 정보력이 좀 부족한 카센터 가서 도요타나 렉서스 하이브리드 미션 오일 갈아달라고 하면 CVT 미션 오일을 넣어버려요. 왜? 미션 이름이 ECVT니까. 얘네 ECVT 아니에요. 유성기어가 들어가 있는 빨간색 ATF 오일을 씁니다. 빨간색 ATF 오일을 쓴다는 건 뭐냐면 기어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기어. CVT. 컨베어 벨트 트랜스미션이 아니라 기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CVT 오일이 안 들어가고 ATF 빨간색 전용 오일, 자동 미션 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단 변속이에요. 내가 볼 때는 현대 기아의 병렬식 하이브리드도 도그 클러치 미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무단 변속에 가까운 변속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유성기어에 비해서 도그 클러치 미션들은 슬립이 허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격하게 몰았을 때 엔진의 RPM은 솟구치지만 동력 전달은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클러치들이 조금씩 데미지를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미션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내구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나한테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면서 노 사장이 모르면서 잘못된 정보를 그렇게 설파하면 어떡합니까? AT 미션입니다. 계속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사진을 몇 개 보여줘. 보내준 사진마다 클러치가 다 있는 거야. 내가 거기 사진에다가 다 동그라미 쳐서 다시 보내줬어. 이게 클러치인데요? 이게 더블 클러치인데요? 이게 제가 말하는 다판 클러치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6단 미션입니다. 여기 설명해도 6단.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가 어디 있냐고요. 토크 컨버터가 있어야 자동 미션 아닙니까? 얘는 DCT라니까 아니래. 6단 오토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미션 보고 수동 미션이라 그랬어요. 오토 미션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오토 미션은 통상적으로 토크 컨버터가 있어야 오토 미션 아닙니까? 내가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를 왜 깠습니까? 다판 클러치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구성이 안 좋다고 깠는데 지금에서 나보고 잘못된 정보라고 하면 다판 클러치가 없고 이 자리에 토크 컨버터가 있는 자료를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뒤로는 답변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카톡 보면서 여보세요. 사과를 하시던 인정을 하시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거 카톡을 안 읽어요. 진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가 타는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미션이 우주 최강 미션인 줄 알고 어디가 우주 최강이야. 제 구조가 단순하고 세팅하기 쉬운 방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여기까지가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미션의 문제점을 노 사장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작동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합니다. 자, 엔진이 돌아요. 답한 클러치가 붙어서 미션에 힘을 주죠. 자, 미션으로 힘이 갈 때 바깥에 있는 전기 모터가 돌아서 같이 힘을 줍니다. 그래서 바퀴를 굴려요. 그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가 미션을 다시 회전시키고 이 회전의 힘이 여기 있는 모터를 돌려서 충전을 해줘요. 이게 회생제동이죠. 자, 하이브리드 배터리에서 지속적으로 전기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서 엔진에 기름이 많이 먹는 거를 계속 보완을 해주면서 미션과 바퀴를 돌렸어요. 자, 배터리가 계속 줄어들겠죠. 이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병렬 시스템은 수시로 엔진이 살아날 때마다 무부하 상태나 엔진 힘이 남을 때는 얘가 다시 배터리를 수시로 충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렬식 시스템은 아니죠. 수시로 충전을 못합니다. 왜? 얘가 독자적으로 혼자 돌 수가 없잖아요. 이 모터는 엔진에 힘을 주거나 실어주거나 미션 쪽으로 힘을 내보낼 때 또는 제동을 할 때 역으로 바퀴가 미션이 도는 힘으로 얘를 강제로 돌려서 발전을 했을 때만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충전 모터는 어디 있느냐? 여기에 없죠. 병렬식은 얘처럼 충전 모터가 두 개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모터가 하나란 말이에요. 병렬식은. 직병렬은 직렬 우선식, 병렬 우선식이니까 모터가 두 개인데 병렬식은 말 그대로 모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주행에 힘을 보탤 때는 충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동을 할 때만 바퀴가 미션이 구동 모터를 강제로 돌릴 때만 모터가 반대로 돌면 후진을 하는 거예요. 앞방향으로 돌면 전진을 하는 거고 모터를 강제로 전기를 넣어서 회전자를 돌려서 힘을 만들 때는 모터 힘이고 안에서 얘를 힘으로 돌리면 얘가 이제 돌면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 제동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바퀴의 힘이 미션이 얘를 강제로 돌릴 때 충전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회생 브레이크를 많이 안 밟아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배터리에서 얘한테 힘을 줘가지고 전기 모터로 많은 어시스트를 받았어.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줄었어. 이제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를 충전해야 돼. 어떻게 돼? 엔진 앞에 겉벨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큼지막한 제네레다. 알터네이터가 여기에 물려 있어요. 그리고 워낙 큰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알터네이터에 냉각수를 집어넣어서 알터네이터를 냉각을 시킵니다. 겉벨트가 돌아서 알터네이터를 돌려야만 얘를 충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의 힘이 남을 때 무부하 상태에서 얘를 충전할 수는 없죠. 항상 기름을 때워서 얘를 돌려가지고 얘를 충전해요. 그리고 엔진 앞에 벨트를 걸어서 얘를 구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얘네들은 엔진 앞에 벨트를 그렇게 많이 안 걸죠. 걸 이유도 없고. 왜? 발전기를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 하죠. 얘네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뭐 12V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 겉벨트가 하나 달려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 하이브리드 이런 차량들은 에어컨 콤프나 이 발전기를 따로 이렇게 안 하고 다 얘로 충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겉벨트를 따로 걸어서 인위적으로 알터네이터를 돌려서 얘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병렬식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고 제조 단가가 쌀 것 같고 구성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왜 연비가 잘 나오느냐? 특정 구간에서 연비가 잘 나오죠. 달리고 이런 걸 많이 할 때 시내 주행보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기보다 쭉쭉 달릴 때 연비가 잘 나요. 왜? 구성이 단순하니까. 구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로스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구성이 좀 복잡하죠. 제작 단가가 비싸고 구성이 복잡하고 그리고 계속 달릴 때에는 오히려 얘네가 달린 것들이 얘네보다 많기 때문에 계속 쫙 달릴 때는 직병렬 시스템이 불리하죠. 직병렬은 가다서다 엔진의 가동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복잡할 때 최고의 효율성이 나오죠. 근데 병렬식들은 복잡한 주행 패턴을 가질 때는 병맛이 되는 거죠. 왜? 구성이 단순하기 때문에 쭉 달릴 때는 얘네가 좋아요. 근데 모든 시내 주행과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운전 패턴이 지랄 같은 사람들한테는 직병렬이 좋아요. 구성이 복잡한 만큼 방대한 주행 패턴에 대응을 잘합니다. 병렬식은 단순하게 쭉 달리는데 대응을 되게 잘하죠. 딱 그게 하나 장점이고 제조 단가가 쌉니다. 얘네가 월등하게 제조 단가가 싸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직병렬이 있는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판다? 그리고 옵션이라든가 엔진의 구성이라든가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차이가 나는데도 가격이 비슷하다. 존나게 남겨먹는 거죠. 분명히 엔진도 더 좋고 알루미늄도 더 많이 썼고 구성도 잘 해놓고 옵션도 좋은데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좋아.
근데 단순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은 애랑 가격이 세임띵이야. 이 꼴이야. 그러면 이 새끼가 범인인 거예요. 존나 나쁜 새끼인 거죠. 자국민 등쳐먹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유를 대주면 돼요. 그럼 내가 정정방송을 아니었다. 노 사장이 그때 잘못 알았다. 보니까 비쌀만 했다. 이래서 비쌌다. 뭐 노조가 성과금을 많이 받아가서 뭐 오너가 여러 군데 투자를 해서 투자를 실패했기 때문에 뭐 주식 방어가 안 돼서 있겠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시청자들한테 알려줘야 우리 시청자들이 차를 고를 때 현대기아차나 우리나라의 다른 브랜드가 이유 없이 차를 비싸게 파는 게 아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차값이 비싸졌다. 그럼 내가 이제 그거를 그대로. 근데 뭐 내용이 오픈된 게 없으니까 내가 뭐 의심밖에 할 게 없잖아요. 의심. 이거 다 의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그렇다라고 확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소렌토나 산타페가 모양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앞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뭐 파워트레인에서 내구성이 훨씬 좋다. 뭐 르노의 꼴레오스는 내구성이 나는 내구성이 얘네가 더 믿음이 안 가요. 얘네가. 물론 르노도 뭐 중국 지리에서 근데 중국 지리는 이미 볼보를 성공리에 잘 팔았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뭐 내구성이 얘는 뭐 내구성이 검증됐어요? 난 얘도 내구성이 지금 존나게 의심되고 있는데 뭐 얘네들은 어떻다고 얘네 내구성을 의심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뭐 르노 꼴레오스가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죠. 내가 뭐 이렇게 완벽하게 뭐 딱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서 꼴레오스도 한번 타보고 잘 꼴리는지, 그 다음에 뭐 혼다 하이브리드나 뭐 캠리 하이브리드도 타보고, 그 다음에 산타페, 뭐 투싼, 뭐 스포티지, 뭐 소렌토 하이브리드 타보고, 여러분들이 차는 뭐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중요합니까? 저한테 맨날 전화해서 문자로 막 차 선택 물어보고 내가 항상 차 선택은 제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돈 문제도 그렇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어떤 운전 습관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까? 추천을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차는 본인이 뭐 일단 모양이 마음에 들어야겠죠. 전체적인 뭐 차 가격이나 브랜드나 모양이 일단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전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은 산타페나 소렌토의 운전 느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운전해보고 맞으면 그거 사면 되는 거죠. 여기 와서 뭐 꼴레오스가 더 좋다, 뭐 얘가 더 좋다 의미 없죠. 단 노 사장이 분명하게 말하는 건 노 사장이 10년 넘게 500대에 넘는 차를 리뷰하면서 그 어떤 대한민국의 또는 해외 유튜버 리뷰어들보다 명확하게 차를 잘 알잖아요. 잘 느끼고 나는 그들보다 방대하게 차를 타잖아요. 차를 느끼는 시간이 많고 게러지하면서 차를 얼마나 뜯습니까? 또 리뷰도 되게 진솔하게 대기업의 돈이나 이런 거 우리 유튜브 수익 형편없습니다. 지금 유튜브만 했으면 우리 회사 진작에 문 닫았어야 돼요. 문 닫는 게 아니라 진작에 부도났어요. 그럼에도 저는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찍는 건 저는 차에 대해서 진심이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 하드웨어적인 거나 차량의 주행 세팅이라든가 주행 느낌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유튜버들보다 명확하게 압도적으로 잘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뭐 내가 내 자랑하는 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 노 사장이 봤을 때 르노 꼴레오스는 하드웨어적인 거나 세팅에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노 사장 너는 살 거냐? 저는 별로 뭐 모양이 일단 마음에 들진 않고 모양이 크고 또 르노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 뭐 QM6라든가 SM6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뭐 이렇게 제가 선뜻 다가가기에는 그러면서 아무튼 노 사장의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그리고 뭐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하죠. 머리는 많이 딸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100%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틀리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제가 보는 르노 이 꼴레오스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저도 틀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알려준다라고 하면 겸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인정하고 제가 잘못된 이해를 하거나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과하고 정정하도록 할 것이고 현대기아의 병렬식 시스템에도 제가 잘 모르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바로 그날 정정 방송을 하고 제가 다시 공부해서 자료가 없어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